이제 나가주세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방 하나를 던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68세 김순자는 40년을 헌신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장례식장을 나섰죠.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남 200억 빌딩 여주인 김순자 회장, 노인 복지기금 10억 기부. 신문을 본 며느리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있으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를 내쫓은 며느리가 몰랐던 놀라운 진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장례식장,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곧은 허리를 유지한 채로 말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이 액자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손으로 염주를 하나씩 굴리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다리가 아프실 텐데요. 둘째 며느리 혜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42세의 혜진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임에도 불구하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조금 더 있고 싶구나. 혜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조문객들이 계속 와서 인사드리려고 하시는데요. 그때 한 조문객이 다가왔습니다. 김 사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고인이 되신 분이 평소 얼마나 부인을 아끼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순자가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받은 사랑 잊지 않겠어요. 조문객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도 참 고생이 많으셨죠. 시댁 어른들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그런데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하는데 어머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걱정이에요. 조문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어요. 이제 혼자 계시기엔 쓸쓸하실 텐데. 혜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요. 어머님은 집 정리하셔야죠. 순자가 혜진을 날카롭게 바라봤지만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돌아간 후 혜진의 남편인 둘째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혜진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오빠는 외국에 있으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우리가 다 해야 하잖아요. 집도 정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바빠질 텐데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영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사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과일의 위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사과가 조금 기울어져 있었던 것을 반듯하게 놓고 배의 색깔이 고르지 않은 것을 골라내었습니다. 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때에도 저런 걸 신경 쓰시네요.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순자가 제사상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제사상인데 제대로 차려야지. 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됐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앞으로 일을 생각해야죠.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가족들만 남은 빈 장례식장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집 문제를 정리해야겠어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집 문제라니 무슨 소리냐? 그래도 내가 40년 넘게 살던 집인데. 혜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돈이라도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리비에 세금에 얼마나 나가는데요? 게다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면 어떻다는 거냐? 혜진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둘째 아들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건데요? 오빠도 외국에서 자기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순자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40년 넘게 입어온 그 앞치마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이것저것 들어갈 게 많아요. 그리고 아버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순자가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다 냈는데 무슨 소리냐? 혜진이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얘기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야 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정 앞으로 다가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혜진이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뭔가 이상해요. 너무 담담하신 것 같은데. 순자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슬퍼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냐? 이제 남은 사람이 살아야지. 순자는 영정 앞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은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광택이 났습니다. 반지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궁금하다는 듯 목을 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보석도 아닌 것 같은데. 순자가 반지를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나만 아는 약속이 있었단다. 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약속이요? 무슨 약속인데요? 순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지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장례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절차를 위해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오늘이 자신의 무대라도 되는 양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를 보며 인사성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로 장례 끝나니까 짐 정리 좀 해두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친척 몇 명이 도착하자 혜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모님, 삼촌, 안녕하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친척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냐? 혼자 있기 쓸쓸할 텐데. 순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죠. 그때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님 앞으로 계획을 세워뒀어요. 친척들이 궁금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을 저희 부부가 물려받게 될 것 같아요.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순자가 혜진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순자는 어디로 가려고?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댁으로 가실 예정이에요. 거기가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휴식하기 딱 좋죠. 순자의 표정에 변화가 없자 친척들은 이미 다 정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 도시 생활이 피곤하기도 했을 텐데.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어머님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냐? 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시고. 친척들 앞에서 순자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해요. 순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곤란한 건 너희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 있다. 친척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볼게. 나중에 연락하자. 친척들이 떠나자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순자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너희 편한 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혜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이 집 관리비라도 내실 거예요? 세금이라도 내실 거고요? 둘째 아들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라고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이 집은 저희 부부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데 유언장이라도 있냐? 혜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죠. 그때 혜진이 갑자기 가방을 들고 순자에게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주세요. 정말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순자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평생 사용해온 가방이었죠.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요. 어머님이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순자가 조용히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혜진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혜진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냥 웃고 싶어서 웃는다. 혜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런 상황에서 웃는 게 정상인가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납니다. 잘 계세요.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혜진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택시비 정도는 드릴게요.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자가 떠난 후 혜진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했던 거 아냐? 혜진이 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해요. 우리도 살아야죠. 집에 도착하자 혜진은 서둘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용하던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시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예상했던 통장이나 현금이 없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과 봉투 하나만 있었습니다. 혜진이 실망하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온통 숫자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시아버지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세상에서 살아라. 모든 걸 내가 해결해 왔듯이 앞으로도 내 뜻대로 하렴. 미안하고 고맙다. 혜진이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세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이 편지를 읽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뭘 맡겨두신 건가? 혜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설마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혜진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순자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낡은 검은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순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서초동 쪽으로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자유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8배 시집와서 줄곧 시댁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사업한다며 밖으로만 돌았고 집에는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벌어야 한다며 순자를 시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택시가 강남 한복판에 멈췄습니다. 순자가 내린 곳은 30층짜리 초고층 빌딩 앞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순자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순자를 보자마자 뛰어나왔습니다. 김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아요, 최 씨. 그동안 건물 관리 잘해줘서 고마워요. 경비원 최 씨가 순자의 가방을 받으려 했지만 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이것 정도야 제가 들죠. 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힘드셨죠? 부고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순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는 거니까요. 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순자 회장실이라는 명패가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대 중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오 회장이 일어나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 회장님도 장례식에 와주셨는데 또 이렇게까지. 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내 남편과 나는 40년 지기였잖아. 오 회장이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됐어?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내쫓았어요. 오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못된 것들이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웠는데.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오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섭섭하지 않아?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피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심이 없으면 남보다 못한 거죠. 오 회장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제 정말 내 맘대로 살 수 있잖아. 순자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혀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제가 다 해결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반찬 팔아서 빚 갚고 그 돈으로 하나씩 부동산 사들였죠.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다 지켜봤으니까 알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악착 같았는지.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밖에서 놀고 여자 만나고 저는 바보처럼 참고 살았어요. 시댁 어른들 모시고 애들 키우고 그런데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관심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오 회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잖아. 이 빌딩만 해도 200억은 좋게 나갈 텐데. 순자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시댁에서는 제가 시장에서 반찬 파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건 꿈에도 몰라요. 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쫓아낸 거지. 돈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순자가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이런 편지를 남겨뒀어요. 내 이름으로 된 세상에서 살라고. 오 회장이 편지를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 고마움을 안 것 같네.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고맙다고 해봤자 뭐해요? 이미 40년을 허비했는데. 오 회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들한테 진실을 알려줄 거야?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지켜볼게요. 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뉘우치고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오 회장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착한 것도 문제야. 이미 널 내쫓았는데 뭘 기대해? 순자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제 것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남의 집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오 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후 순자는 오 회장과 함께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번 기회에 사회 기부를 좀 해보는 게 어때? 내 이름도 알리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으니까 의미 있게 써야죠. 오 회장이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10억 정도 기부하면 어떨까? 독거노인들 식사 지원하고 의료비도 도와주고.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에서 일하면서 도움받은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분들께 은혜를 갚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오 회장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내일 언론에 발표하자. 제대로 알려야지. 다음 날 아침 각종 신문과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강남 200억 빌딩 여주인 김순자 회장, 노인복지기금 10억 기부라는 제목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순자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사업 성공담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해 부동산 투자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한편 일산집에서는 혜진이 아침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다가와 신문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머니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 빌딩 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억이라고 써 있고 남편이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10억을 기부했다고 나와 있네. 혜진이 신문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가 돈이 있으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여보.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혜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짓말이겠어요? 혜진은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회장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여왕, 시장 출신 억만장자, 자수성가한 여성 CEO 등 화려한 수식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완전히 바보가 된 거잖아요. 남편이 혜진을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일단 어머니께 가서 사과하자.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가요? 어머니를 내쫓았는데. 그것도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든 해보자. 혜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실까요? 혜진은 서둘러 화장을 하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빌딩 앞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 소유의 빌딩이었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마음으로 1층 안내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김순자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회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는 만나뵐 수 없습니다. 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예요. 김순자 회장님의 둘째 며느리라고요. 접수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분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꼭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때 경비원 최 씨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로 오셨나요? 혜진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김순자 회장님의 며느리예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분간 가족과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오셨을 때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혜진이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설명드리면. 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혜진은 결국 빌딩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혜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진짜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 빌딩이 어머니 거야? 혜진이 흐느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200억짜리 빌딩 주인이에요. 그날 밤 남편은 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도 어머니한테 죄송한 일이 있어.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통장에서 돈 좀 뺏은 적이 있어. 병원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 사업 자금으로 썼거든. 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00만 원 정도.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혜진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끝난 거네요. 어머니를 내쫓고 돈까지 훔친 셈이니까. 남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할게. 무릎 꿇고라도 용서받을 거야. 혜진이 말렸습니다. 소용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해.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혜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희를 완전히 포기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유산도 못 받고 관계도 끝나는 거잖아요. 남편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유산은 생각하지 마. 일단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야. 혜진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둘째 아들은 순자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서 최 씨가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둘째 도련님이시네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로 20층에 올라가니 순자가 사무실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둘째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둘째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순자가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자격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순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하지만 알려고 한 적도 없었잖니. 40년 동안 내가 뭐라고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었냐?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어머니를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으니까. 둘째 아들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특히 혜진이가 어머니한테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순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어디 있냐? 둘째 아들이 답했습니다. 집에서 울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올 면목이 없다고 해서.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있구나.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둘째가 왔네. 둘째 아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회장님. 오 회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알려줘야죠. 둘째 아들이 궁금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순자가 서류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다. 둘째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쓰셨어요? 순자가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2년 전에 쓰셨어. 병원에서 암 진단받고 나서. 둘째 아들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 김순자에게 일임한다. 집과 토지, 그리고 예금 모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 자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보다 아내가 더 지혜롭다. 둘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공증도 받아뒀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문서야. 둘째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집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처분했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거든. 둘째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부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 오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여줘야겠어. 둘째 아들이 서류를 받아보니 차용증이었습니다. 혜진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인어른이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셨다고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15년 전에 장인어른 사업이 어려울 때 빌려드린 돈이야.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 둘째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억 원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혜진이네 집안일이니까 혜진이가 해결해야지. 내가 왜 포기해줘야 하냐? 둘째 아들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고 돈은 법의 문제야. 오 회장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혜진이가 지난달에 회사 공금을 유용한 증거야. 둘째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혜진이가 공금을요? 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혜진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의뢰받아서 조사한 거야. 300만 원 정도 빼돌린 것 같더라. 둘째 아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다니. 순자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쫓을 때 한 말 기억하냐? 돈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했지.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자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제 알겠니?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순자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제가 정말 미워요.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늦었어. 이미 다 끝났으니까. 혜진이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희가 진짜 달라질게요. 순자가 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무 많이 참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순자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혜진과 둘째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용서할 생각이야? 순자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화가 너무 나서. 오 회장이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지면 그때 결정해도 돼. 지금은 내가 상처받을 일만 생각하지 마. 순자를 만나고 돌아온 혜진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혜진의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예에 흠집을 내면 어떨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곤란해져서 저희한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야. 혜진은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줌마에게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남편 보험금을 혼자 가져가셨어요. 저희는 장례비도 제대로 못 냈는데. 이웃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는데요?
혜진이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5억 정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자 다 가져가시고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혜진은 더 과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돈에 너무 집착하셨어요. 저희 애들 용돈도 제대로 안 주시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바로 보험금 타서 강남에 빌딩 사셨다더라고요. 이웃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며느리들은 생각도 안 하고. 혜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보험금 가로채고 며느리는 쫓아낸 실화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사연을 꾸며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시어머니가 있나요? 며느리가 불쌍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나요? 혜진은 댓글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이제 여론이 제 편이 될 거야. 며칠 후 한 언론사에서 혜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이 화제가 되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진은 기뻐하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평생 모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정말 억울해요. 저희 남편이 아파서 돈이 급할 때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험금은 혼자 다 가져가시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요? 혜진이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익자를 몰래 바꾸셨어요. 원래는 저희 남편이 수익자였는데. 기자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 중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 혜진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보험금 독식 논란, 며느리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혜진은 뉴스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곤란해지실 거야. 사회적으로 비난받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법적 대응을 강력히 권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둔 자료들이 있어요. 모든 증거를 공개하죠. 순자는 지난 2년간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정리해뒀습니다. 보험금 수령 과정, 빌딩 매입 시기,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보험금은 남편이 돌아가기 훨씬 전에 이미 순자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고, 빌딩도 보험금과는 전혀 관계없이 15년 전부터 차근차근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오 회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혜진의 거짓말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어. 변호사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혜진 씨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금 유용건이 확실해졌어요. 감사 결과 5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도둑질해놓고 남을 도둑으로 몰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틀 후 오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한 회견장에서 오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최근 김순자 회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오 회장이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 부동산 매입 과정,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며느리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말씀인가요? 오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100% 거짓입니다. 오히려 며느리 쪽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오 회장이 혜진의 공금 유용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회계장부, CCTV 영상,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순자 회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오 회장이 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깊이 상처받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런 모함을 받다니 참담하다고 하셨어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들이 일제히 혜진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뉴스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났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공금 유용까지 폭로된 것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정말 끝장이잖아. 혜진이 울면서 답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저희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다음 날 혜진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공금 유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에서도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혜진은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혜진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혜진의 거짓말이 폭로된 후 며칠 동안 언론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마다 혜진을 질타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모함한 며느리, 공금까지 횡령한 파렴치한 이런 식의 악플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혜진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어머니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실 리 없어요. 둘째 아들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이대로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 그때 순자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오 회장을 통해 혜진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혜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만나겠다고요? 정말요? 오 회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요. 내일 오후에 빌딩으로 오세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어요. 다음 날 오후 혜진은 조심스럽게 순자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 최 씨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태워줬습니다. 20층에서 내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혜진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라.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혜진이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순자가 혜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냐? 이미 한 일은 되돌릴 수 없어.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순자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랬니? 나를 그렇게 미워했냐? 혜진이 흐느끼며 답했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급해서 애들 교육비며 이것저것 들어갈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순자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그랬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돈을 벌수록 더 외로웠어.
가족들은 내가 버는 돈만 생각했지 나는 생각하지 않더라고. 혜진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기분이셨나요? 순자가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기분으로 살았어.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셨는지.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저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순자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실망한 거였어. 너희들이 나를 돈 벌어주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혜진이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너는 나를 배신했고 모함까지 했잖아. 혜진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저를 절대 용서 안 하시는 거죠?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용서가 가장 큰 벌이 될 때도 있어.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복수하면 끝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너는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 어떤 게 더 큰 벌일까?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 대신 조건이 있어. 혜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하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라.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고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에는 절대 욕심내지 마라. 나는 이미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 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부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내 빌딩 일부를 고아 청소년 장학관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거고. 혜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돈에만 눈이 멀어서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자유해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다 내려놨어요. 순자의 눈빛에는 오랜 상처를 딛고 나온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약속대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이런 일 해주니 고맙네. 혜진이 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혜진은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한 방송국에서 순자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오 회장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당일 순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방송국에 나갔습니다. 촬영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앵커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일이 있으셨는데 어떤 심정이신지요? 순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자유를 얻게 됐거든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라고 하시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고 시어머니라는 역할에만 매여 살았어요. 내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과는 화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했어요. 재산보다 소중한 건 품격이고 상처보다 강한 건 용서라고 생각해요. 앵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시네요. 일반적으로는 분노하셨을 텐데. 순자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사회에 나누려고 해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순자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순자가 답했습니다. 다 잘 됐어요.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회장이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다행이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겠어. 그날 저녁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순자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지지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용서의 힘이 이런 거구나. 순자는 방송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오 회장과 함께 장학관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빌딩 10층부터 15층까지가 장학관으로 개조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완공됩니다. 정말 훌륭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순자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때 경비원 최 씨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혜진 씨가 아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잠시 후 혜진이 봉사활동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순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봉사활동은 어때? 혜진이 밝게 답했습니다. 정말 보람있어요. 할머니들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세요. 저도 할머니들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순자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며칠 후 오 회장은 순자의 개인 사무실에서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수십 년간 적어온 손때 묻은 장부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놀라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 김 씨 의료비 지원 50만 원, 경비 최 씨 아들 교육비 지원 100만 원, 고아원 쌀 지원 매월 10호, 독거노인 이 할머니 생활비 지원 월 30만 원. 오 회장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혼자서 다 해왔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장부를 계속 넘기니 더 많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화재 피해 가정지원금, 병원비 없는 환자들 치료비. 순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오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곳에는 순자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건물 몇 채가 아니라 함께 울고 웃어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정말 부자였다.
오 회장이 장부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장례식장에서 내쫓겼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었던 미소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순자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하며 살 수 있어요. 40년이 늦었지만 그래도 기회가 온 게 감사해요. 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겠죠? 그렇게 조용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